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9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번째 이야기는 일제사상의 관점에서 한국과 서양사상의 시대적 흐름에 나타난 철학적 탐구입니다. 일제사상의 관점에서 한국, 그 다음에 이게 동양이라고 봐도 돼요.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어떻게 비교 탐구를 해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제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서양 사상의 시대적 흐름을 바라보면 두 전통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다른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문화적 환경이 다릅니다. 문화적 환경이 다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우주의 근원적 진리를 탐구하려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인간이 추구를 합니다. 뭘 추구를 해요? 참된 게 뭐지? 이 세상의 참된 이치가 뭐지? 라는 그 진리를 탐구하려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제사상은 모든 분별과 대립을 넘어선 하나의 근원적 진리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 서양식 교육을 지금 받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 사고가 되지 못하거든요. 근데 고대 서양과 지금에 있어서의 동양적인 교육 체계 또는 지식, 진리 추구에 있어서는 이 근원적 진리, 즉 절대적이고 보편적 진리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근대 서양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무척 종교는 손은 건들지 못하고 교육의 진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상대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 종교와 철학, 이성과 신앙의 차이를 절대적인 대립으로 보지 않고 진리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누가요? 일제사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그 내용으로 고조선의 홍익인간과 제2화 사상을 살펴본다면, 이게 인간이 하늘의 뜻을 실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인간은 하늘의 뜻을 실현한다는 거는 이게 이화 세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화 세계를 구현하는 거, 이렇게 된 거예요. 이화 세계를 구현하여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홍익인간의 삶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는 인간을 우주적 질서와 연결된 존재로 이해한 것이다. 결국 홍익인간의 삶은 뭐죠? 제세 이화의 이러한 조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화의 결과는 우주적 질서와 연결된 존재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우주와 우리의 인간의 질서는 뭐예요? 질서는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서양의 고대 그리스 철학 역시 우주가 로고스에 의해 질서 있게 운영된다고 보았습니다. 로고스에 의해 질서 있게 운영됩니다. 질서에 따른 조화가 구현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 철학은 우주의 원리를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한 반면, 이게 참 동서양 교육에 있어서 동양은 이게 체득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서양은 뭐냐면은 탐구에 탐구. 어떻게든지 저것을 알아내서 이해를 해볼까라는 그러한 측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주자의 성리학에서 경물치지라는 걸로 인해 이미 한 번 겪고 넘어온 그런 사상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인해서 야 이게 분석적이고 굉장히 촘촘한 논리 구성이 돼 있네 라고 해서 그것을 선호하는 교육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스 철학은 우주의 원리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반면 이건 뭐예요? 탐구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탐구적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 문명의 발달을 이끌 수 있는 이끄는 근대 서양 철학이 구성이 되는 바탕이 됐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 사상은 그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실천에 더 큰 관심을 두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진리 구현의 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화세계가 돼야 돼요. 이 얘기예요. 이화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홍익인간과 제세 이화의 삶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지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양자는 모두 하나의 우주적 진리를 탐구한 것이며, 탐구적 관점에 보면 탐구한 것이며, 한국은 그 진리와의 합의를 강조했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천인합일의 삶을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서양은 그 진리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에는 체득의 의미가 있고, 여기는 체득의 의미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인식의 의미가 있어요. 인식의 의미. 그 다음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 사상은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자유를 강조한 인간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불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위해서는 스스로 내재된 불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불성을 아는 것은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해요? 나의 자율적 노력으로 알고자 함입니다. 이 노력을 해서 온 게 뭐죠?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강조한 인간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려 하였다. 특히 원유의 일심사상은 일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모두 봤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차별과 대립을 초월한 하나의 마음을 강조를 했습니다. 마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세상은 모두 뭐예요? 마음이 아닌 게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일심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는 일지사상과 매우 가까운 입장이다. 반면 서양의 초기 기독교와 중세 철학은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기보다 타율에 의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신에 의지한 신의 계시와 신의 은총을 통해 진리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신이 너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령이 내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신으로부터 너한테 주어진 거야. 이렇게 되지만 여기 불교에서는 뭐예요? 네 자체 내에 이미 불성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자아와 범아와 이 나의 자아가 일치되는 범아 일여,
범아 이려의 내용이 나오는 게 여기에 불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일치사상의 관점에서는 결과에 도달하는 선택되는 과정이 자율과 타협의 두 방식으로 진리에 대한 알미 깨달음과 계시로 드러나게 된 서로 다른 방식일 뿐, 즉 능동적이냐 피동적이냐의 차이일 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근원적 실제인 진리를 경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닙니다. 다만 동양은 그랬어요. 다만 동양은 내면으로 향하는 수양의 길을 강조했고, 그래. 자, 내면으로 향하는 수양의 길을 강조했고, 결국은 이게 수양의 길을 강조, 성찰의 모습을 지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서양은 초월적 존재를 향하는 기도의 길을 강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는 고대가 아닌 중세부터 서양은 이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조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화되면 수양의 길이라는 건 몸도 실천하는 거고, 서양은 뭐예요? 기도의 길이라는 건 지속적인 기다림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임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깨달았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임했다, 이거 주체가 누구예요? 이 신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리고 조선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며 도덕적 수양을 강조하였습니다. 왜? 조선 성리학은 내가 극기를 해서 예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예가 곧 뭐예요? 이 예가 곧 뭐냐면은 질서예요, 질서. 이 예가 곧 질서예요. 이 질서가 무슨 질서예요? 천의 질서예요. 따라서 우주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천의 질서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요? 천리라고 하고, 천리에 따른 내가 행하는 거, 천리에 따라서 이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리 그래요. 순리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천리를 실현함으로써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항은 경을 중시한 반면 율곡이는 경을 통해 정성됨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퇴계는 경을 중시를 해서 이게 뭐를 성의 보전에 힘을 썼고, 율곡은 경을 통해서 성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적극적보다는 여기는 수동적인 경의 자세, 여기서는 능동적 경의 자세를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 서양은 르네상스와 근대 철학을 거치며 인간의 이성과 주체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주체성, 이때 이성이라는 것은 고대의 이성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성이 뭐예요? 정신이에요, 정신, 생각하는 거. 사고력, 추론하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 이성과 주체성을 강조했다. 누가요? 내가. 따라서 나의 생각이 뭐예요? 중점이 되었다, 이렇게 되죠. 나의 생각이 중점이 되었다. 그리고 데카르트 이후 서양 철학은 뭐라고 해요? 데카르트의 서양 철학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다. 생각의 결과, 추론의 결과 뭐예요? 내가 살아있네. 이걸 확인했다는 거지. 이거 이외에 더 큰 내용이 있을까? 했더니 내용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방법적 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을 생각한다는 거. 인간 이성 여기서는 데카르트 정신 그런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을 진리 탐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래서 진리 탐구의 과정을 통해 과학의 발달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진리 탐구의 과정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국의 경험론과 독일의 합리론이에요. 합리론. 경험론으로 해서 탐구의 적극적인 추구를 했고, 합리론으로 인해서는 추론의 능력, 여기 플러스 추론의 능력을 더하여 미래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거, 로봇이라는 게 이 경험에 의해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이건 추론의 결과로 인해서 그 추론을 우리가 다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는 경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맨 처음에는 뭐였어요? 경험을 통해서 추론을 이끌어냈지만 지금은 어때요? 추론을 통해서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요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계에 있어서는 주자의 병을 퇴계가 받아들여요. 주자의 병을 퇴계가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병의 세 가지 태도를 하는데, 하나는 주일무적, 또 하나는 정제엄숙, 또 하나는 상성성이에요. 주일무적은 뭐냐면은 한 가지에 마음을 집중하여 다른 곳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일한 전일한 사고를 지니는 그 집중력의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게 주일무적이에요. 정제엄숙이라는 건 태도예요. 태도. 이거는 사고의 집중력이라면 이건 태도예요. 태도. 뭔가 마음가짐을 바르고 엄숙하게 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집중력 있는 사고를 할 때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산만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엄숙과 주일무적은 함께 병행이 되는 거예요. 함께 병행이 되면서 어떤 상태를 유지해요? 이거는 상태 유지예요. 상태 유지. 그 상태 유지. 그게 상성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항상 깨어있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태도 이렇게. 따라서 우리는 주일무적과 정제엄숙은 상성성을 위한 하나의 전제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지사상의 관점에서는 성리학은 생각을 바르게 하는 데 관심을 두었고, 근대서양은 생각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 차이로 나타난다. 이것을 이제 도표로 보면 성리학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생각을 바르게 함에 있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어떻게 선한 인간이 될 것인가. 그래서 선한 인간이 된다는 건 이 사회에 선한 사람을 많이 구현을 했을 때, 이 세상이 선한 세계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표인물이 주희, 이황, 이희.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는 경물치지, 성찰, 수양 등이 있습니다. 근대 철학에 있어서는 생각의 확실성 확보,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했죠. 그 데카르트하고 베이컨, 이게 합리론이고 얘가 경험론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끝없는 의심과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해 탐구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지사상에서는 뭐예요? 진리의 깨달음과 실천적 실현입니다. 이게 뭐예요? 삶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일지사상에서의 질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화세계를 만들지? 이 얘기예요. 이거 유교로 얘기하면 대동사회를 만들지?
아니면 불교로 얘기하면 불국토를 만들지, 그 도가로 얘기하면 소국 가면을 만들지, 기독교로 얘기하면 천국을 만들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지사상의 대표 인물은 서명문이고, 여기에서는 성찰, 탐구, 실천, 지행합일. 지행합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웠으면, 학생들은 배웠으면은 행하세요. 이거 학행일지, 지행합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지사상은 진리를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 자체가 멈춘 자리에서 진리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일지라는 것은 무형과 유형에 있어서의 경계 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그 경계 라인에서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그 경계에서는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일지사상에 비해 성리학과 근대철학은 모두 진리를 향한 중요한 과정이었지만 아직 분별적 인식의 단계고, 여기는 뭐예요? 진리가 드러나니까 이거는 드러낸 상태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노력한 거예요. 그 다음 조기 후기 실학, 조선 후기 실학과 서양 계몽주의, 이때는 현실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하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현실사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조선 후기와 서양의 계몽시대는 이미 현실이 인간에게 인간적으로 많은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타락. 많은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에 부패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공동체가 부패가 됐어요. 부패가 된 정부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을 해볼까 하는 그 결과 나온 것이 실학과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실학과 계몽주의에 있어서는 현실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이 중에 특히 조선 후기의 정약용은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주장했어요. 그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죠. 이게 10년간의 유배를 갔는데, 이 유배지에서 쓴 3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모두 백성을 위한 책이에요. 백성을 위한 책이에요. 그 책이 뭐냐면 목민심서, 흠음심서, 그 다음에 경세육평, 이렇게. 예. 이거는 목민심서라는 거는 행정부의 관료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가 있는 거. 흠음심서는 이거는 법무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경세육표는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배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게 여기에 적혀 있고, 흠음심서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들에는 로크는 천부인권, 사회계약, 저항권을 얘기했고, 몽테스키베는 상권분립을, 루소는 국민주권과 일반이지를 얘기하면서 현실개혁을 논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정약용이나 로크, 몽테스키베, 루소, 이들은 모두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현실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의 삶을 개선을 하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계몽 사상가들은 이성을 바탕으로라는 얘기는 생각함을 통해서 즉 이때 생각함이라는 것은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정신으로 이렇게 되는 그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특히 정약용과 루소는 모두 백성을 정치의 중심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정약용이나 루소 모두 백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은, 루소는 일반 의지에 있어서의
그 행정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으로 정영용과 루소는 모두 쳐다봤어요. 그리고 박지원과 몽테스키웨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했고, 홍대영과 볼테르는 전통적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이성과 비판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학이 주로 사회 경제적 개혁인 공동체에 관심을 가졌다면 개몽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의 확립인 개인에 더 큰 비중을 두었어요. 결국에는 우리는 동양식 교육을 했다면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관심 있는 가르침이 들어왔을 텐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무슨 교육을 해요? 서양식 교육을 하잖아요. 서양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개인에 더 큰 비중을 둔 그러한 배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기주의는 우리의 인간이 이기주의적인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지사상은 이러한 흐름을 진리의 사회적 실천 단계로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사회적 실천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가 이 사회에 실현되는 모습인데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100%를 향한, 100을 향한 우리의 과정적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과정적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상구보리예요. 상구보리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봅니다 라는 얘기는 하화중생이요. 따라서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사실은 불교입니다. 불교. 그러나 일치사상은 제도나 권리만으로는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없으며 인간 내면의 의식 변화와 도덕적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제도만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고대의 천국이 됐을 거고, 중세, 근대, 현대 이르러서 이 세상은 모두가 조화로운 질서를 지키는 평화로운 이상사회를 꾸렸을 거예요. 근데 제도만은 안 돼요. 왜?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게 누구죠?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따라서 인간으로 인해서 인간이 제도가 훌륭하지 않다 그래도 이 인간이 다른 인간이라면 이 훌륭한 제도를 훌륭한 형태에 있어서의 훌륭함으로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부정적인 인간은 어때요? 이게 실행할까요? 아니요, 실행 안 해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사회가 다른 사회가 돼서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면은 누가? 인간이 다른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따라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내면의 의식 변화와 도덕적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후예요, 이후. 그래서 제도 이전에 자율적인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이상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동학의 인내천 사상은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보세요. 근대 동학의 인내천이라는 사상은, 지금 이 동학 사상은 이게 사인여천, 인내천과 사인여천, 이게 시천주죠, 시천주. 천주를 모시는 그 시천주 사상에 입각한 사인여천과 인내천 사상은 인간 안에 하늘이 존재한다는 주장이죠. 이게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반 상태의 인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한 한국 사상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 그래서 서양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 역시 모든 인간이 평등한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예. 이때 평등이라는 건 절대적 평등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절대적 평등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평등 속에는 뭐가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평등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조화가 구현이 되는 거고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지사상은 양자를 모두 인간 안에 내재된 근원적 가치를 발견한 결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재된 근원적 가치 발견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동학은 인간의 신성함을 강조하였고 왜요? 시천주니까. 그리고 서양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였다. 이거는 왜 그래요? 이거는 시천주를 모시고 있는 그 인간은 항상 뭐예요? 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됐으니 존중받아야 됩니다. 라면서 인권 존중으로 이제 넘어갔다는 거지. 그래서 일지사상은 이 둘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고 인간의 존엄성은 권리의 근거가 되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 한국 사상과 서양 사상은 모두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죠. 동시에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인간 소외,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에서는 천인합일과 생태사상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뭐죠? 이 얘기는 공동체의 질서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서양에서도 생태 철학과 책임 윤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권리만 따지지 말고 의무 이행도 너의 역할임을 알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를 일지사상은 이러한 흐름을 매우 중요한 변화로 본다. 이원론의 방향인 인간이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이론론의 방향인 모두가 하나의 생명 공동체에 속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된 세계가 아닌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는 이러한 점은 결국 일지사상의 관점에서 한국 사상과 서양 사상의 역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온 두 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간 두 개의 탐구 과정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간 두 개의 탐구 과정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 산의 진리를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동양 한국 사상, 여기는 서양 이쪽으로 해갖고 서로 올라가는 다른 길로 올라와서 도착을 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상은 조화 수양, 깨달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였고 서양 사상은 이성 분석 자유를 통해 진리를 추구하였습니다. 방향은 틀리지만 목적은 뭐예요? 같았다 얘기예요. 방향은 틀리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방향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목적은 뭐예요? 목표는 같았다, 동일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양자는 모두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 이성과 영성의 통합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느 한쪽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미흡한 상황으로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걸 통합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통합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통합적 사고, 분별적 사고보다는 통합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지사상이 제시하는 결론은 인류의 사상사는 분별과 대립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해온 역사이며 탐구의 역사이며 미래의 철학은 동양의 조화와 깨달음, 서양의 이성과 자유를 통합하여 인간과 우주가 본래 하나임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이론론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제사상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사상과 서양 사상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종합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보시면은 198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이 핵심 사항을 다시 살펴본다면은 핵심 사항은 뭐였어요? 핵심 사항은 인간과 우주가 본래 하나임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이론론적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진리를 향한 탐구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미래의 철학은 동양의 조화와 깨달음, 서양의 이성과 자유를 통합해서 인간과 우주가 본래 하나임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이론론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